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법률가 일상생활 벌써 6주차 수업이죠? 6주차. 그래서 어, 우리 이제 그 대체 공휴일 수업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예, 업로드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또 중요한 또 경제 생활과 관련된 법률을 우리가 이제 공부해 볼 차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잠깐 복습해 보면서 우리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우리 지난주에 했던 내용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이제 계약에 대해서로 공부했죠. 합의이고, 약간은 이제 그 일방 당사자가 미리 작성해 놓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법률행위란 말은 이제 의사 표시를 필수 조회를 요소로 하면서 이제 청약과 이제 승낙이 합쳐지면 이제 계약이 일어나듯이 이제 일정 법률 효과를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법률행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 표시가 한 개일 때 상대방에 있는 단독행위, 그 다음에 없는 단독행위. 이제 여기 있는 내용들을 반드시 여러분이 이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약 같은 게 가장 중요하죠. 이게 이런 내용들 제가 말씀드렸죠. 매도인과 매수인이 이런 관계에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약관은 상품 가입할 때 미리 작성했다. 그래서 이렇게 계약이 성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립되면서 이행되고 소멸되죠. 이 이행되는 과정에서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계약의 음, 효력도 발생하게 됩니다. 계약의 효력. 그래서 계약의 효력은 이제 뭐 쌍무계약이기 때문에 서로 대가적 의무를 부담하고 유상계약이죠. 동시행위 항변권이 있고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죠. 쌍무계약에서만 그럴 수 있다. 계약의 해지와 해제에 대해서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계속적 계약이냐 일시적 계약이냐에 대해서 그 효과가 다르다. 소급표가 있는 게 그렇다. 그래서 해제했을 때는 이제 뭐야 원상 회복 의무가 있죠. 그리고 취소했을 때는 부당이득에 반환을 할 수 있는 게 취소입니다. 자, 그다음에 금전거래에서 소비대차, 보증, 공증 이런 개념을 살펴보았고, 자, 그다음에 이제 채무 이행 방법은 채권의 소멸 사유죠. 대물 변제, 상계, 공, 이런 게 있죠. 예, 변제, 대물 변제, 상계, 공,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경계도 있을 수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계약에 취소했을 때 소급해서 할 수 있죠. 그래서 법률행위를 미성년자와 그 법定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중요한 부분에 착오했을 때 사기나 강박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철회, 계약의 철회. 계약의 철회는 이제 14일, 7일, 7일 지주물 책임은 이제 입증 책임의 전환의 문제였다고 하고 그다음에 보험 계약은 이렇게 보험자와 보험 회사죠. 보험회사와 계약자가 이렇게 계약 의사 표시를 하는 걸 우리가 보험 계약을 했다. 이해됐습니까? 네. 여기까지 했고, 음, 오늘은 이렇게 이 경제생활과 경제생활과 법, 네, 경제생활과 법, 부동산 거래와 이제 손해배상이라는 내용으로 이제 부동산 매매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임대차, 그다음 이제 그다음 이제 손해배상 이런 내용으로 이제 아마 이제 공부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부동산 매매를 말하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 이제 부동산하고 이제 동산도 같은 걸 아셔야 되는데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다. 이 말. 예.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하고 있어요. 그 토지 위에 정착물이 건물이 있을 수 있죠. 예, 건물, 집, 아파트, 빌라, 뭐 초가집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토지 및 그 위에 정착물. 그럼 뭐 그 위에 정착물이 많잖아요. 뭐 나무도 있을 수 있고 담벼락도 될 수 있고 풀도 있을 수 있고 걔들은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것도 근데 당연히 여기서는 이제 가치 있는 재산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 동산, 토지 및 그 정착물, 음, 부동산 이외의 것들이 좀 동산이래. 우리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노트북, 필기구, 뭐 가방, 핸드폰, 예, 이런 것들을 좀 다 동산이랍니다. 자, 그래서 이 부동산을 이제 이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당연히 매매 계약이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물권 변동이라는 바로 등기가 필요합니다. 얘는 물권 변동이랍니다. 물권 변동. 그래서 어,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이거 잠깐 좀 가져오겠습니다. 제가 자 그리고 보시면 매도인 A가 매도인 A가 어떻게 했어요? 네. 이 아파트를 10억에 살라는 청약 의사 표시를 했죠. 매수인에게 산다는 것을 이제 의사 표시를 했어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제 뭐가 일어난 거야? 드디어 부동산의 매매 계약이 성립이 됐어요. 이해됐죠? 그럼 이제 얘가 이제 성립이 됐죠? 성립이 됐으면 이제 뭐가 필요해? 그렇죠? 이제 부동산 똑같아요. 부동산 매매 계약 이행이 있어야 되고 다음 또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나중에 이행이 돼서 부동산 이제 매매 계약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소멸이 되는 거죠. 네, 소멸. 같은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제목이 부동산 거래, 부동산의 매매다 이 말이죠. 그럼 이게 이 아파트는 뭐가 되는 거예요? 토지 위에 그 정착물이 되기 때문에 뭐가 되죠? 당연히 부동산이죠. 그 부동산을 사고 파는 이 매매를 뭐라 그런다? 어, 매, 매매를 우리 사고 판다. 이거 계약이잖아. 그래서 우리 특히 이제 매매 계약이라. 매매 계약 법률 행위 맞아, 안 맞아? 맞지? 맞아요? 자, 그래서 이제 계약이 성립하고, 또 복습하는 차원에서 계약이 이행돼야 되죠. 이행될 때, 어떻게 했어요? A는 B에게 소유권을 넘기고 얘는 대금을 줍니다. 이 이행 과정에서 물권 변동이 생기는 거죠. A는 B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야 됩니다. 이런 행위야. 이게 물권 변동이 생기는 거야. 이행의 문제가 나오는 거죠. 이행의 문제.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채권행위라는 거야. 채권행위. 계약이 성립하면 채권. 이제 뭘 서로 부를 부담해야 돼. 그 다음에 이행행위는 이제 물권행위. 물권행위. 물권행위란 말은 예, 이제 처분행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유권을 넘기는 거야. 또 만약에 이제 B가 대금을 받고 소유권을 넘겼어. 그럼 이 계약은 이제 소멸을 하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말하는 게 뭐냐면, 어, 부동산 이전을 위해 매매 계약과 등기가
있어야 한다. 이런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이거 이제 등기를 물권 변동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음, 그럼 이걸 이제 물권 변동을 해야 합니다. 예, 물권이 이제 변동되는 거예요. 소유권이 이전되고 담보가 설정되고 이런 물권 변동의 경우는 물권 변동이 되는 경우가 어떻게 되냐? 물권 변동이 되는 경우 법률 잘 들으세요. 물권이 변동되는 경우가 법률 행위에 의해서 된다. 법률 행위는 위에서 봤던 순재 매매 계약 같이. 예. 그럼 얘는 어떻게 해요? 매매 계약하면 끝나는 게 아니죠. 어떻게 되는 거야? 반드시 소유권 등기 이전 있는 등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186조가 됩니다. 민법 제 186조. 이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조문을 좀 찾아서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거 수업을 했으면, 제가 바로 이제 하는데, 이제 그게 온라인 수업이, 이제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찾아서 여러분께 드려야지. 186조입니다. 자, 186조가 물건의, 민법 186조가, 음, 자, 여기 보시면 이제 186조죠? 186조. 이제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장난이 아니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거 다 여러분이 이제 메모를 하셔야 되는데, 자 보세요. 물권 병명은 이제 법률행위, 이제 법률행위를 한단 말은 아까 그랬죠. 의사표시로 하는 거야. 의사표시. 즉 이제 매매 계약 같이 하면 등기에 의해서 소유권을 넘기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부동산의 물권 변동의 효력. 부동산에서 법률 행위로 인한 특실 변경. 법률 행위로 할 때. 등기해야 된다. 등기 꼭 기억합니다 이게 바로 186조예요. 그래서 법률 행위로 할 때는 무조건 등기를 해야지만 소유권 넘어간다. 이 뜻이야. 이랬지? 네. 그 다음, 두 번째. 법률 규정에 의해서 물권 변동은 네, 등기를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처분하기 위해서는 네, 등기를 그때는 해야 한다. 이런 뜻이야. 그 법률의 규정이 뭐가 있냐? 어떤 때를 말하냐? 어, 상속, 공용징수, 수용되거나, 토지가 수용되거나, 판결이나 경매, 기타 법률 어,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등기를 하지 않는다. 처분시한다. 얘는 뭐냐? 민법제 187조다. 자, 등기를 요하지 않는 부동산의 물권기속, 상속, 공용지수, 판결, 기타 법률 규정. 이렇게, 여기 되어 있죠? 기타 법률 규정. 이런 경우에 부동산의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원칙은 안 해요.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않으면 처분하지. 처분하기 위해서는 음, 사용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자, 그래서 얘는 이제 민법 187조인데요. 이러한 경우,
이러한 경우 상속 공영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해서 됐을 때는 어떻게 된다? 그렇죠.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이거 같은 게 잡힌 세 번째 어떨까? 이렇게 해서 뭔가 이어지면 이어지. 자, 그래서 그럼 이럴 때는 이제 어떻게 됐냐?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상속. 우리 저번에 배웠죠? 상속.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는데, 예, 막 자식이 뭐 슬퍼서 막 그러는데, 잠깐만 얘기해 보세요. 자, 빨리 한마디만 하고 주무세요. 영원히 주무십니다. 빨리 아버지, 엄마. 어떻게 하라고요? 자, 그걸 나한테 매매를 한다. 오케이. 의사표시 빨리 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상속은 아까 우리가 이거 뭘 했어요? 포괄 승계를 했죠. 권리와 의무가 한꺼번에 넘어옵니다. 그래서 일단 상속이 일어나면 포괄 승계로서 무조건 등기하지 않더라도 소유권이 이전돼야 안 돼. 이전된다. 네. 그럼 명의는 아직 누구 앞으로 돼 있어요? 명의는 아직 부모님 앞으로 피상속인 부모님 앞으로 되어 있죠. 네, 부모님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 앞으로 이제 되어 있고 명의는 피상속인 앞으로 되어 있고 음, 명의는 아직 피상속인 앞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계속 해야 되냐면 어 요거를 피상속인에게 되어 있으면 그 제3자 명의는 피상속인에게 있고 제3자는 아직 이 소유권 명의가 예, 피상속인에게 있게 되므로 제3자는 아직 명의가 있게 되므로 이 상속인과 이제 상속인하고 매매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할 경우에 어떻게 되냐? 상속 등기를 한 후에 매매를 하라. 이 매매가 바로 뭐냐? 처분이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러한 경우에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해하고 계시죠? 중요합니다. 지금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상속이 일어나면 여기 상속이 있죠.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상속 같은 경우는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소유권이 넘어가 자식들에게. 그런데 팔기 위해서는 등기하고 팔아라 이 말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명의는 피상속인에게 돌아가신 부모에게 있고 제3자는 아직 소유권 명의가 피상속에 있기 되므로 상속인과 매매할 경우 상속 등기를 한 후 매매를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럴 때 등기를 하는 거지 이게 뭐 소유권이 그럼 이게 처분하기 위해서 등기를 하는 거지 이게 뭐예요? 이 소유권 이전하고는 관계없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걸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동산 이런 거고, 동사는 우리가 만약에 매매 계약을 하면, 그다음에 물건의 인도가 있습니다. 인도. 즉, 점유 이전이 있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뭐 동사보다는 부동산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가 뭐 그렇잖아요. 우리 노트북을 뭐 사든가 아니면 뭐 휴대폰을 사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산다는 의사표시가 계약계에 의해서 어떻게 나중에 인도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인도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물건의 변동이 일어나는 거죠. 네. 자, 요런 이제 베이스를 깔고 이제 보시면 여기 되게 쉬워집니다. 아셨죠? 자, 민법상 매매는 소유권 이전을 위해서는
그렇죠? 아까 다 했습니다. 소유권 이전을 위해서는 매매 계약과 등기가 있어야 된다. 매매 계약과 등기의 두 가지 요건은 구비된다. 어느 한 가지라도 없으면 안 된다. 이 말. 이해되죠? 자, 부동산 매매 계약인데, 매매는 매도인을 위해서 이제 A와 재산권을 이전하고, 매수인이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에 관한 합의가 있으면 성립한다. 합의.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계약서 작성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꼭 기억합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했죠? 예, 이 매매 계약은 의사표시에 합치만 있으면 성립하는 거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요? 네, 뭐 별도의 계약서를 이 계약서 작성하는 것은 이제 증거 자료를 남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계약금을 10% 주죠. 이거 나오네요. 계약금은 우리 계약금 주잖아.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합니다. 아, 이제 해약이란 말은 이 약속을 이제 해제한다 또는 이제 없앤다, 해제한다 이런 뜻이다. 그래서 개해추 이렇게 이용합니다. 일방이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포기하고 이거 했죠. 수령자는 그 계약을 상환하면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을 해제하는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계약금은 계해추 이렇게 이해합니다. 계해추. 그 다음에 이제 대급 지급 장소는 채권자의 주소지에서 변제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에서 얘가 돈을 누구에게 줘야 돼? 매매 대금. 매매 대금에 대해서는 자 보세요. 이또 경우에 이제 수를 나눠야죠. 네. 매매 대금에 있어서는 채권자가 누구야? 누가 돈을 받아야 돼? A지. 그렇죠? 채무자는 누구야? B. 등기 이전 청구권에 대해서 누가 등기를 해달라고 할 수 있어요? 청구권자 A지. 그다음에 의무자 누구야? 누가 등기를 해줘야 돼? A, B. 맞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대급 지급 장소에 대해서 채권자는 채권자의 주소지에 변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채권자의 주소지에 하는 게 원칙이지만 매매 목적물의 인도와 대금 동시에 지급할 경우 그 인도 장소에서 지급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장소니까 매매의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할 때는 그 인도 장소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가 없는 한 이자를 지급할 필요 없고 목적물의 인도한 날로부터 이자를 지급하면 됩니다. 매수인은 B는 그에게 동시 이행의 항공권이 있거나 매매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어서 매수인의 권리를 이를 염려에 는 때는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매도인이 이행기의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구비해서 제공하였는데도 매수인이 고의 또는 가실로 이행의 대금 지급 의무를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채무 불이행이 됩니다.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게 된다. 그래서 채무 불이행 민법 제 390조가 되죠. 채무 불이행에는 이행 지체 예, 이행 불용 불완전 이행 채권자 지체 정도 이것도 이제 포함되는 겁니다. 이행 지체 민법 390조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보세요. 채무 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을 이행의 내용에 쫓은 이행을 하지 않은 때 채권자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고의 가실 없이 이행할 수 없던 그러지 아니하다. 근데 고의 가실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종류들이 뭐가 있다고요? 네, 이렇게 음, 이런 내용들이 있다. 이때 매도인은 이행 청구와 지연배상 청구, 상당 기간 중에서 이행에 청구하고 매수인이 이행하지 않으면 매매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하자담보 책임하고 비슷하겠죠. 네. 자, 이렇게 이제 계약에 대해서 서로 이제 이행을 해야 하는 그런 부동산 계약, 이제 채권 행위가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죠? 네. 그다음에 이제 물권 변동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부동산 등기가 나오는데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특실 변경은 등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건 우리 아까 몇 조라 했죠? 했잖아. 187조. 187조 민법. 음. 자, 그 본등기를, 이제 등기를 하면 권리가 변동되는 거예요. A에서 B. 그다음에 순위가 확정돼요. 1순위. 자, 이게 이제 보시면 등기고. 이제 갑구로 하는데 이제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등기부에 예, 갑구로 합니다. 우리가. 등기. 부동산 등기는 부동산 등기. 등기는 구성이 어떻게 되냐? 이제 표제부, 본물 현황, 갑구. 갑구는 이제 소유권에 관한 사항들. 그다음에 을구는 이제 소유권 이외의 권리, 뭐 담보 같은 거, 저당권 이런 걸. 갑구가 있어요. 순위가 있죠, 순위. 만약에 1순위다. 네, 보존. 보존이란 말은 최초의 등기를 말하고 있어요. 네. 그다음에 소유자, 갑. 근데 이걸 2번 이전,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이제 소유자가 이제 을로 바뀌었다. 이해됐습니까? 네. 자, 이런 등기가 이제 권리가 변동됩니다. 네, 갑에서 을로. 이해됐죠? 그 다음에 순위 같죠? 순위 같은 경우는 이제 얘가 이제 사라지기 때문에 순위가 상승하죠. 1. 을구. 음, 을구 하면 이제 설정. 1순위. 이제 근저당 꼰자. 누가 권리자냐? 어, 갑이다. 또 이제, 또 설정합니다. 또 설정. 제 근저당권자 을. 그러면 얘들은 누가 이제 1순위냐면 이제 얘가 1순위고 얘는 2순위. 이렇게 순위 합정력. 대항력이란 말은 내가 소유권자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고 추정력은 이렇게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위조를 했다. 일단 이 사람이 진정한 소유자로 추정됩니다. 가등기에는 이제 순위 보정력이 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를 뭐 예를 들어 볼게요. 이런 걸 우리가 부기등기랍니다. 가지를 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이제 가등기가 있어요. 가등기는 아직 가등기 권자가 있죠. 가등기 권자가 이렇게 을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잘 들으세요. 네가 만약에 돈을 갚지 않으면 내가 이 가등길, 지금은 임시로 해놨지만 나중에 가등기를 실행하면, 본등기를 실행하면 어떻게 되냐? 내가 본등기 실행 시 내가 소유권을 갖는다 이런 게 가등기야. 지금은 이제 이 가등기 상태에서는 현재 소유자 갑인데 이런 상태에서 얘가 2번 이전을 했어요. 이거. 소유자 소유권 이전 병에게. 그럼 현재 소유자는 누구예요? 병이죠. 그런데 얘가 이제 1-2, 1기에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실행했어요. 이렇게 됐을 때 예, 얘들은 어떻게 되냐? 아, 얘들은 이렇게 지워져요. 이걸 우리가 말소라 그래. 말소가 되고 어차피 얘는 어떻게 돼요? 소유권이 넘어왔죠. 이미 얘는 넘어왔기 때문에 말소가 됐죠. 이렇게 말소가 됐어. 이렇게 가등기에 대해서 이렇게 본등기를 하면 이제 소유권자가 뭐가 되냐? 이제 병으로서 얘가 순위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1순위로 돼. 이게 이제 1-1에서 가지치기 때문에 이제 본등기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1순위로 얘가 소유권을 뺏어. 그럼 이런 사람들은 조심해야죠. 병 같은 사람. 알았죠? 네. 그래서 이제 가등기는 순위 보존 효력이 있다. 이 말은 요게 요 순위를 보존하는 효력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됐죠? 요거 여러분이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상속 공영기수 판결 기타 법률 등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처분할 때는 등기하도록 되어 있다. 이거 했죠? 이게 뭐냐? 아까 봤던 민법 제 187조. 민법 제 187조. 자, 소유권에 등기. 자, 부동산 이중 매매가 있어요. 부동산 이중 매매란 어, 이중 매매를 하더라도 계약 자유에 의해서 유효가 된다. 두 번 파는 거예요. 근데 제2 매수인이 배임에 적극 가능했을 때는 그때는 이제 무효가 돼요. 자, A가 아파트를 3억에 3억에 팔라고 하고 있어. 누구에게? B에게. 그래서 얘는 제1 매, 제1 매수인. 그런데 A가 또 아파트를 6억에 C에게 매매하려고. 그래서 제2 매수인. 이해됐어요? 이런 형국은 우리 이중 매매를 하는데 사적 자치에서 N은 더 비싸게 부른 사람에게 팔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이런 경우 A는 B에게 어떻게 돼? 예, 계약금의 2배를 배상해. 맞죠? 그럼 3억이니까 3천만 원 받았겠지. 이 주면 돼. 그리고 이걸 어떻게? 저 사람한테 주면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래서 A는 B에게 계약금 두 배를 배상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중매매가 어떻게 되냐? 유효다. 그러나 그러나 C가 배임 또는 횡령에 적극 가담하는 경우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 이럴 때는 무효가 된다. 그래서 C가 이렇게 하는 거야. 얘가 뭘 사는 걸 꼴을 못 봐요. 그래서 내가 어떤 경우라도 얘가 하는 걸 맞겠다. 이렇게 했을 때, 이럴 때만 무효가 돼. 유효하다가, 이럴 때, 무효가 된다. 기억합니다. 명의신탁은 이제 돈이 많은데, 내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하는 거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하는 법률에 따라 명의신탁 약정 및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행해진 등기에 관한 부동산은 모두 무효가 되나? 무효예요, 무효. 부동산하는 물건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자의 명의 수탁자, 부탁을 받는 사람, 부탁하는 사람 신탁자, 그 일방이 당사자이고 그 타방 당사자는 명의 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유효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부동산에 관한 취득을 위한 계약에서 명의 수탁자가 그 일방 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의 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 유효하다. 자, A가 명의 신탁자야. 그리고 B, 명의 수탁자. 자, 이렇게 둘이 이제 이름을 이제 바꿔서 하는 건 이제 무효이지만, 근데 이 명의 수탁자가 또 제3자하고 어떻게 해요? 거래하는 경우, 이때는 유효가 됩니다. 제3자는 선의예요. 이걸 말하고 있어요. 알지 못했다 선이다. 명의 수탁자 전득한 제3자는 명의 신탁 약정이 있다 하다가 유효한 실권을 취득한다. 이 말. 그래서 이 사람부터 취득한 사람들은 다 유효하게 취득한다. 요 사람과 요 사람과 관계는 무효입니다. 알았죠? 근데 그런 관계 있은 후에 이 사람부터 취득했으면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유효하다. 네.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임대차인데, 임대차도 매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부동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임대차는 이제 일정한 이제 돈을 주면서 빌리는 거죠. 그래서 그 주택을 빌리면 주택임대차, 상가를 빌리면 상가임대차가 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 보통 이제 주택임대차 이거 뭐라 그러냐면 전세예요, 전세. 전세권하고 전세가 다르죠. 전세권하고 전세가 다릅니다. 전세권하고 전세가 다르기 때문에 전세권은 이제 물권이기 때문에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세는 바로 채권이에요. 그래서 등기를 하지 않습니다. 대항력이 없어요. 그래서 얘를 이 전세를 물권화 시키는 게 뭐냐? 등기와 같이 강한 보호를 주는 게 뭐냐? 이게 바로 어제 주택 주택 인도와 뭐야? 전입 신고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등기와 같은 효력을 줍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이해됐죠? 예. 그 전세는 물건 등기를 하지만 등기하지 않아. 그래서 전세 물건에서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하고 그 다음부터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 전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증금을 받기 위해 보증금의 최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 뭘 했냐면 이제
그 계약서 뒤에다가 계약서에 확정 일자에 관한 도장을 받습니다. 어디 동사무소에 가지고 요거예요. 자, 그래서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주택임대차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주택임차인이 주택의 인도를 받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친 데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긴다. 대항력이다. 대항력이 생긴다. 대항요건과 이걸 뭐라 한다? 대항요건. 그렇게 대항요건과 주택임대차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이 경매가 되든 공매가 되든 이 후순위 담보권자에서 이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확정일자를 받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임대보증금이 소액인 경우에 임차 주택이 경매되더라도 최소한 2분의 1 범위 내에서 후순위 담보권자보다가 선순위도 이렇게 보증금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고요. 자, 이러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경매 신청 기입 등기가 종료되기 전에 입주를 마쳐야 된다. 일단은 이 입주와 전입 신고가 미리 되어 있어야 된다. 이 경매 신청 등기보다 미리 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런 거 이제 간단하게 여러분 이제 대학생으로서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그런 내용들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당사자가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을 정할 때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하다고 정할 수 있고 임대차 종료 후에도 부정을 받을 때까지 임대차 기간을 종속하는 것으로 보십니다. 돈 받을 때까지 계속 들리면 됐다 이 말이죠. 근데 뭐 취직이 돼가지고 이전을 하고 싶다. 그랬을 때는 등기 임차권 명령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거 신청해놓고 가면 되고 이게 대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좀 최근에 졸속으로 통과돼가지고 한 번 갱신하면 최대 뭐 4년까지 살 수 있다. 이건 뭐 상식적으로 알고 있죠. 이거 어떻게 이제 앞으로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2년 2년 계약 에, 에, 2년 계약을 했어도 총 4년까지 기간 보장 이런 제도가 있어요. 그죠? 4년 동안 살 수 있다. 그런데 단 자기의 이제 뭐 직계 존비속이 들어와서 산다. 직계 존비속이 거주한다. 이럴 때는 예외로 예외. 이게 바뀐 거예요. 네. 그래서 임대차 할 때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상가는 여러분들이 뭐 특별히 뭐야 커피숍을 한다? 뭐 그래요. 상가 같은 경우도 등기가 없을 때는 건물 인도와 사업자 등록 신청을 마친 데 그 다음날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기간은 얘는 1년이에요. 1년 미만. 1년일 땐 1년을 본다. 그러나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의 유효함을 정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정도? 그래서 임대차는 이래요. 우리가 빌려 쓰고 매매를 하면 여기 보세요. 이제 매매를 하면 이렇게 이런 복잡한 매매를 하면 뭐야 소유권 이전은 되잖아요. 그죠? 임대차 같은 경우는 뭐야 사용 수익 소유권이 없어. 그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 이런 차이입니다. 알았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부동산에 손해배상이 있는데 손해배상 이거 하나 기억합시다.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들은 처음에 뭐가 있냐? 예, 법률 행위, 즉 이 말은 채무 불이의 행위 있어요. 우리 계약에서 나오죠? 계약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뭐가 우리 계약에서 했잖아. 채무 불이행한다면 이행기체, 이행불능 이런 것들은 계약을 해놓고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거고 그럼 얘들은 뭐야?
계약 책임은 몇 조였죠? 네. 민법 제390조. 아까 봤던 거. 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법률 규정에 의해서. 이게 바로 불법행위. 불법행위 책임. 불법행위. 그래서, 불법행위 책임. 얘는 우리 제750조에. 여기 밑에 나와 있죠? 750조. 아, 그래서 손해배상이 나올 수 있는 경우는 투가 채무 불이행이 끝나서 불법행위다. 그렇죠? 남을 다치게 했을 때 치료비 같은 게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요건과 범위를 보시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일반 불법 행위가 성립되는데 고의 또는 가실이 있어야 됩니다. 책임 능력이 있어야 되고 위법해야 되고 그다음에 손해가 발생해야 돼요. 이렇게 했을 때 뭐 한다? 불법 행위 있을 수 있다. 뭐 어떤 거예요? 네. 이렇게 횡단보도에 보행하고 있는 일을 치웠어요. 그러면 치료비 등이 나오죠? 이런 것들이 손해배상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자, 손해배상의 방법은 금전으로 합니다. 그렇죠? 394조. 금전으로 배상한다. 아니, 다리를 다쳤는데 다리를 똑같이 자기 거 다치면 되겠어요? 돈으로 보상해서 치료를 빨리 받아야지. 이해됐습니까? 예. 금전 배상을 원칙한다. 그다음에 손해배상 청구권자는 자연인, 우리 사람, 법인, 불문하고 피해자 일정 관계 있는 자 또는 재산상, 정신상 손해를 가한 자 다 된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가해 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겠죠. 이제 이 상당 인과관계에서 모든 손해, 즉 적극 손해, 일시 손해, 위자료까지 다 포함됩니다. 네. 3분설이라 하죠. 네. 그다음에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 그 법정 대리 손해 및 그 가젤 안날부터 3년 있은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쓰면 된다. 그때부터는 이 기한이 지나면 소멸시효로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자, 7, 750조. 그래서 요것도 우리가 고의 또는 가실로 위법하게 책임 능력 있게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다. 이게 손해배상. 이해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음, 음, 음. 아, 요거 이제 하나. 네.
보시면 이렇게 좀 쉬워. 자, 보세요. 자, 제가 여기서는 이제 안날로시면 이렇게 해놨죠. 네, 이거 보시면. 자, 소멸시효. 불법행위로 인해서 전에 청구는 피해자나 그 법정되는 그 손해금의 가한을 안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또 아까 배웠죠? 한 날로 불법행위를 보세요. 네, 있은 날. 불법행위를 한 날로 바꾸겠습니다. 한 날. 한 날로부터 네. 불법행위가 있은 날이란 말은 한 날이야 똑같은 거죠. 한 날, 있은 날부터 10년. 그래도 같다. 이때도 같다. 근데 여기에 이제 하나 뭐가 들어왔냐면 여기 들어왔어요.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에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그가 성년 때까지 진행되지 아니한다. 요거 꼭 기억합니다. 요거 새로 들어온 거.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희롱, 그 밖에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해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손해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걸 만약에 3년 뭐 남았다고 끝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얘가 12살에 깽당이죠. 3년 지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는 얘가 무조건 10년이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음,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특성은 자동차 운행으로 사람을 사망하거나 부상하는 경우 손해배상에 관해서 자동차 배상 보장법이 특별법으로서 민법에 우선해서 적용됩니다. 네, 특별법이기 때문에. 이 법은 자동차 운행 중 사고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적용됩니다. 이 법에 의해 배상 책임을 지는 자는 자기를 위해서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예, 민법보다 이런 손해배상보다 자동차 손해는 더 위에 특별법으로서 성격을 지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자, 그래요. 오늘도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내용을 했는데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내용들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복습을 하도록 하고 우리 여기까지 하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매매 계약을 했고 그다음에 부동산 음, 등기 그다음에 임대차 또 손해배상이 무언지를 공부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우리 다음 수업에서 만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